이번 시간은 지금 474쪽에 5절 들어가는데요.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뭐 여러분 잘 아시지만 민법에서도 출제되고 여기 중개실무에서도 출제가 되는데 민법은 좀 판례 위주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중개실무 쪽은 진짜 실무적인 거 위주. 실무적인 걸 위주로 낸다는 얘기는 법조문 위주로 낸다는 얘기입니다. 법조문 자체가 실무니까요. 자,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서 2시간도 넘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전부 거의 모든 내용을 공부하는 쪽으로 일단 목표를 잡아보죠. 잡아보고,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1979년에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고 1980년 정도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법이 만들어진 취지는 뭐냐 이거죠. 만들어진 취지는, 자, 여기 임대인, 갑이다. 임차인, 을이다. 자, 둘이 채권계약,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채권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임대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죠. 별도로 등기하지 않는 한. 그래서 만약에 임차인이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이 주택이 팔렸어요. 매매가 됐습니다. 양수인 병에게 임차인은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할 수 없죠. 매매는 임대차를 깨트리니까. 양수인이 임차인한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집에 들어와서 살 거라고, 나가시라고. 방 빼야 돼 안 빼야 돼? 빼야죠. 약속된 기간은 2년이었는데 6개월밖에 안 살았어. 그래도 빼야 돼요. 빼야 됩니다. 대항력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 임차인은 그래, 방 빼고 나간다 이거지. 보증금은 받고 나가야 되겠지. 보증금은 갑한테 달라고 그래요? 병한테 달라고 그래요? 누구한테? 갑한테 달라고 해야죠. 병한테는 달라고 할 수 없죠.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등기하지 않은 임차인은 제3자에 대해서 대항할 수 없는, 법적으로 보호가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있었더라. 그래서 집을 팔고 도망가 버렸다. 그리고 이제 낙동강 오래할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만들게 되었죠. 목적이 뭡니까? 목적.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의 특례를 규정해서 국민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 이게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임차인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스스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 그렇게 제도를 만들었죠. 자, 어떻게? 주택을 인도받아라. 들어가 살아라. 그리고 뭐 해라?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 지금 주민센터죠. 주민등록하면 언제? 그렇죠. 다음날 대항력을 취득한다. 자, 그러면 이 대항력이란 게 무슨 말이냐? 대항력. 쉽게 말하면 집이 팔려도 계속 눌러 살 수 있는 권리. 자, 시작. 집이 팔려도 계속 눌러 살 수 있는 권리. 이게 대항력이죠. 그러면 이렇게 대항력을 취득한 이후에 집이 팔렸습니다.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그러니 내가 처음에 약속한 기간까지 나는 거주할 수 있다. 거주할 수 있고. 그러면 보증금은 나중에 방 빼고 나갈 때 갑한테, 병한테, 누구한테 달라고 그래요? 병한테 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채무. 그 채무가 갑한테 있었는데 이것이 누구에게? 병한테 이전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면책적 이전된다. 그러니까 갑의 채무는 소멸되고 병에게 채무가 이전되니까 을은 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거죠. 이게 이제 대항력의 내용이죠. 이렇게 등기를 하지 않아도 임차인을 보호해주겠다. 이게 법을 만들었어요. 참 감동적이죠. 감동적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왜 주민등록이라는 것으로 대항력을 취득할수록 제도를 만들었을까? 뭐 다른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주민등록을 선택하냐 이제 법에서. 그 이유는, 자, 갑과 을 간의 이 관계에서 이 집의 등기부를 떼보면 소유자는 갑으로 뜨죠. 소유자는 갑으로 떠요. 그리고 이 집에 주민등록된 걸 확인해 보면 누가 떠요? 을이 뜨죠. 을이. 이걸 제3자가 보면은
이 집의 소유자는 갑이고 주민등록된 건 을이네. 그럼 이 집엔 이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살고 있네?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지. 그렇죠. 그래서 제3자로 하여금 이 집엔 소유자가 아닌 자가 살고 있다라는 걸 공시해 준다. 그래서 이 주민등록이라는 것은 임대차의 공시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판례가. 제3자로 하여금 그 집엔 임차인이 살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자 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주민등록을 통해서. 그래서 주민등록이 잘못되면 대항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왜 다음날 대항력을 취득하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뒷장에 나올 텐데요. 477쪽에 그 대항력 발생 시기 이쪽을 보시면 되는데요. 자, 대항력 예를 들면 여기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언제 했느냐? 1월 15일 날 했다. 1월 15일 날. 그리고 저당권이 등기가 됐어요. 저당권도 1월 15일 날 등기가 되었다라 해볼게요. 그럼 대항력 언제 생겨요? 대항력은 1월 16일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우선한다? 저당권이 우선한다. 이런 걸 알 수 있지. 저당권이 선순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억울하죠. 아니 왜 같은 날 했는데 왜 동순위가 돼야 되지? 왜 저당권이 선순위냐? 그 이유는 저당권은 등기인데 등기는 등기한 날부터 효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민등록은 저당권과 달리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서로 둘이 장소가 다르고 시간이 다르다는 거지. 아침에 저당권 등기하고 오후에 임차인이 주민등록했는데 이걸 동순위로 해버리면 저당권은 임차인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걸 미리 알 수가 없었잖아요. 알 수 없었죠. 그럼 저당권은 임차인이 들어오는 게 왜 중요하냐고? 1번 임차인이 있으면 대출해줘 안 해줘요? 안 해주죠. 나중에 경매되면 임차인이 다 먼저 가져가니까. 그래서 저당권 같은 경우에는 그 집에 대출을 해줄 때 임차인이 여부를 당연히 확인하죠. 확인하고 그리고 주민등록법 이건 이제 주민등록에 관한 거니까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저 집에 담보물건을 설정하려는 자 또 저 집이 경매돼서 입찰을 하려는 자 이런 사람들은 주민센터에 가서 주민등록 열람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민등록 열람 신청해 보면 저 집에 현재 주민등록하고 있는 자들의 이름과 전입일자를 다 알려줍니다. 이걸 통해서 저 집엔 임차인이 살고 있구나라는 걸 저당권은 미리 알 수 있다는 거죠.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서로 시간과 장소가 다르다 보니까 이게 동순위로 해버리면 저당권 해치게 되잖아요. 그러니 나중에 만들어진 제도가 한 발 양보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이때는 저당권 선순위다 하시면 돼요. 그럼 이번에는 주민등록을 1월 15일 날 했어요. 저당권이 1월 16일 날 등기가 됐다고. 그러면 저당권이 1월 16일 날 등기할 때 임차인이 있는지를 주민등록 확인해 보면 떠요 안 떠요? 뜨지. 이미 전날 해놨잖아요. 전날 해놓으면 반드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때는 임차인을 선순위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판례는 대항력은 결국 언제 생긴다. 그렇구나. 다음날 0시에 생기는 걸로 하자. 0시에 생기는 걸로. 그래서 이렇게 주민등록 들어오고 그 다음날 저당권에 들어왔을 경우에는 임차인이 선순위가 되는 쪽으로 하자.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경우를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면 그럼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1번에 저당권이 있는 거죠. 1번 저당권, 그 다음에 2번에 임차인이 이키린 이렇게 있는 상황이 되죠. 이 상태에서 경매가 되었다. 경매가 되었다면 자, 소유자가 갑이었다가 이제 병을 바꿨다는 거야. 경락인. 바뀌었어 이렇게. 그럼 임차인 을은 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찍어보세요.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할 수? 좀 알려주세요. 대항할 수? 없다. 민법에서 배웠잖아요. 저당권 밑에 있는 임차인은 경매로 뭐 된다고? 소멸된다고. 자, 일단 이걸 먼저 기억해 주세요. 모든 저당권은 경매로 소멸한다. 시작. 모든 저당권은 경매로 소멸한다. 이렇게. 자, 경매가 되면 누가 경매를 신청했느냐 이걸 따지지 않고 모든 저당권은 이렇게 경매로 소멸됩니다. 그리고 저당권은 우선 변제권을 갖죠.
자, 우선 변제권이란 후순위보다 먼저 배당받는 권리를 말해요. 그리고 우선 변제권은 경매로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은 2번, 3번보다 먼저 받을 권리가 있죠. 다 받았다. 소멸. 자, 2번 저당권은 3번보다 먼저 받을 권리가 있죠. 근데 반밖에 못 받았다. 그래도 경매로 소멸. 3번 저당권은 밑에 후순위가 없네요. 그럼 이제 얘들이 받는 거, 남는 거 이제 받는데 하나도 못 받았다. 그래도 소멸합니다. 왜? 후순위 채권이 인수되면, 후순위 채권이 인수된다면, 인수되는 금액만큼 이 집은 더 싸게 팔리게 되죠. 싸게 팔리게 되다 보니까 선순위가 다 배당을 못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순위 저당권이 있으면 나머지 밑에 후순위는 다 소멸되어야 된다. 인수가 안 되어야 이 집이 비싸게 팔릴 것이고 선순위가 다 가져갈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전화권 소멸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 자동권 뭐 돼요? 소멸되지. 소멸되는데 2번 임차인이 보증금이 한 1억 된다 치고요. 이 보증금이 만약에 이 병에게 인수된다면 이 인수되는 금액만큼 이 집은 싸게 팔릴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1순위 저당권이 대출 취수가 다 안 된다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 저당권이 먼저 들어왔잖아. 내가 먼저 들어왔으니까 이 저당권이 채권 일수를 다 하려면 그 밑에 있는 임차인은 대항할 수 없도록 소멸되는 쪽으로 해야 되는 거죠. 소멸되는 쪽으로 해야 이 집이 비싸게 팔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저당권 밑에 있는 임차인은 소멸한다. 이렇게 답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이 경우는 1번에 임차인이 있죠. 그리고 2번에 저당권이 있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러면 이 경우는 모든 저당권은 뭐 된다? 소멸한다. 근데 이 저당권은 1번 임차인이 있는 걸 알고 대출해 준 거죠. 그렇다면 대출을 많이 해주지 않고 적게 해줬겠네요. 적게 해줬고, 그리고 임차인의 보증금이 뭐 되고 인수되어 이 인수되는 금액만큼 이 집이 싸게 팔리더라도 저당권을 해치는 건 아니지 않냐. 그러니 이 경우는 임차인은 뭐 된다? 인수가 된다. 이런 얘기죠. 대항할 수 있다 이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간단하죠. 1번 저당권, 2번 임차인 둘 다 소멸. 1번 임차인, 2번 저당권. 임차인은 인수, 저당권은 소멸.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된다. 저당권 밑에 있는 후순위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답을 하시라 이거죠. 네. 이 경우는 어떨까요? 그럼 1번의 저당권 A, 2번의 임차인 대항력, 3번의 저당권 B인데 이 저당권 B가 경매를 신청했다. 그러면 이때도 모든 저당권은 뭐 된다? 소멸된다. 그럼 임차인은 내가 보면 밑에 후순위 저당권이 경매를 신청했다 보니까 내가 마치 살아남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때 이 보증금이 인수된다면 결국 이 집은 더 싸게 팔리게 될 것이고 나로 인해서 선순위를 해치게 된다는 거지. 이때도 소멸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소멸한다. 결론 뭐냐? 임차인 앞에 저당권이 있으면 무조건 경매로 임차권을 소멸한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됩니다. 경매에서 내가 인수되려면 무조건 내가 1순위야 돼. 살아남으면 무조건 1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임차인하고 이 세 번째 경우 임차인, 이 임차인하고 이 둘은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집주인이 바뀌면 무조건 방 빼야 돼. 대항력 없으니까 방 빼야 돼. 그럼 빼고 나갈 때 보증금을 배당이라도 받고 나갈 거 아니에요. 경매니까 배당. 근데 배당 받을 권리가 있으려면 배당 받으려면 어떤 권리가 있어야 된다고? 우선 변제권이라는 권리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우선 변제권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 확정일자 알잖아요.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은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그리고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처음 만들어질 때 1980년 당시에는 확정일자 제도가 없었어. 주임법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선 변제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할 수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임차인의 경우는 1번 저당권 다 배당받고 얘는 한 푼도 배당을 못 받는 거예요. 배당받을 권리 자체가 없으니까. 확정일자를 찍지 않은 계약서 한 장밖에 없잖아요. 이거 채권계약서에 불과한 거지. 공신력도 없고 마찬가지예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경매되면 이 우선 변제권이 없는 임차인은 1번 배당받고 3번 배당받고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임차인을 좀 더 보호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중에 1989년에 이르러서 주임법에 우선 변제권이라는 제도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려면 인도받고 또 주민등록하고 그리고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찍어라. 그렇게 되면 당신은 우선 변제권을 주겠다. 자, 우선 변제권은 무슨 뜻이라고요? 경매시 후순위보다 먼저 배당받을 권리라고. 자, 그러면 이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찍었다 이거야. 그러면 이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대항력은 없고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자 이렇게 불러요. 시작. 대항력은 없고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경매되면 방은 빼. 다만 이 1번 다음으로 배당을 받을 수는 있다. 그런데 우선 변제권은 경매로 소멸되기 때문에 내가 배당을 다 받든 못 받든 소멸된다 이거야.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 임차인은 뭐라고 부르면 돼요? 대항력은 없고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자, 확정일자 찍으면 대항력이 없다는 얘기는 내 선순위 저당권이 있다는 거예요. 대항력은 없고 우선 변제권이 있다고. 배당 요구했다. 그러면 일단 방은 빼. 그다음 1번 다음으로 3번보다 먼저 배당 받을 수 있다. 다만 배당을 다 받든 못 받든 우선 변제권은 뭐 된다? 소멸된다. 자, 그리고 이 경우는 뭐라고 부르면 될까? 그럼 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모두 가진 자. 시작.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모두 가진 자. 그래서 판례의 표현을 빌려보면 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중에서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대항력을 선택할 수도 있고 우선 변제권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럼 대항력을 선택한다는 얘기는 배당력을 하지 않고 내 보증금이 인수되는 쪽을 선택하는 거죠. 그럼 우선 변제권을 선택하는 건 내가 배당 요구를 하는 거죠. 배당 요구하면 1번으로 이제 배당을 받을 텐데 근데 경우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죠. 내 보증금은 1억이었는데 이 집이 7천만 원에 경매가 되었다. 그럼 임차인은 얼마를 배당받고 7천을 배당받고 뭐는 소멸한다. 우선 변제권을 소멸해. 배당을 다 못 받아도 더 좀 줄 게 없으니까 경매 시 우선 변제권을 소멸해요. 다만 나머지 배당하지 못한 금액 3천만 원을 경락인으로부터 다 받을 때까지 대항력을 소멸하지 않는다. 중요한 법조문이 이따 나오죠.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경매로 소멸하지 않는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1번으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다 가지고 있다면은 경매가 돼서 내 보증금보다 더 싸게 경매가 되더라도 그만큼만 배당받고 나는 우선 변제권은 없어지지만 나머지 배당받지 못한 금액을 다 받을 때까지 대항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0% 보호가 되는 거죠. 일단 기본적인 몇 가지 논리를 봤고 법에서 임차인을 이렇게 보호를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보호를 해주는데 자 이제 교과서 474쪽으로 가보면은 적용 범위가 있습니다. 이렇게 등기 없이 대항력을 취득하고 이렇게 인정을 하다 보니까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만 보호하자 이렇게 이제 제도가 만들어진 거죠. 이게 등기를 한다면 주거용 건물이든 아니든 상관없고 내가 주거용으로 쓰든 주거용이 아닌 목적으로 쓰든 그것도 따지잖아. 등기를 하는 경우는 이건 등기하지 않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한다면 당연히 주거용 목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법의 2조 까만색 박스 먼저 읽어보면은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임대차에 관해 적용한다. 그럼 과연 이제 문제는 이거지. 이 주거용 건물이라는 것이 공부상으로 따지는 거냐 아니면 사실상 용도로 따지는 거냐. 결론 뭐예요? 사실상 용도로 따지는 거다. 주거용 건물 공부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밑에 또남 1번에 써 있죠. 공부상 표시가 기준이 아니라 실제 용도에 따라 따진다고. 그래서 공부상으로는 주거용이 아닌 건물이에요. 그랬을지라도 임차인이 임대인과 주거용으로 계약하고 주거용으로 개조해서 사용하면 보호가 된다는 거예요. 네. 동그라미 2번 무허가 건물, 가건물, 옥탑방, 지하층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주거용으로 계약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보호가 된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3번인데 그 위에 까만색 법조문의 그 뒷 후단부에 써 있죠. 임차주택 일부가 주거 외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 말은 그때도 적용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3번 임차주택 일부가 주거 외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역시 법의 보호를 해준다. 이거 시험에 되게 잘 나오니까 주의하세요.
왠지 모르게 임차주택 일부를 주거 외유 목적으로 썼다. 그럼 마치 보호가 안 될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보호합니다. 나머지는 주거용으로 쓰고 있잖아요. 일단 주거용으로 계약했는데 일부를 주거 외유 목적으로 쓰더라도 나머지는 주거용으로 쓰고 있으니까 보호해 주겠다는 거야. 4번은 참고하시는데 중요한 건 아니고 처음부터 비주거용 목적으로 임차를 했어요. 처음부터 내가 주거 목적이 아닌 목적으로 임차했다는 거야. 뭐 여관이나 다방이나 이런 목적으로 임차했다는 거예요. 근데 일부를 내가 내 맘대로 주거용으로 썼다. 이제 보호가 안 된다 이거죠. 자, 오른쪽에 보호 대상 1번 참고로 읽어보세요. 뭐 중요한 문장인데 판례인데 뭐 쉬운 거죠. 네. 허가받은 건물인지 등기 마친 건물인지 구별하지 않는다. 등기부상 건물 내역을 제한하고 있지도 않다. 뭐 미등기의 건물, 무허가 건물, 뭐 등기부상 건물 내역 따지지 않고 주거용으로 계약해서 주거용으로 쓰면 보호가 된다 이 말이고. 그다음 2번 이런 것도 잘 나오진 않아요. 이 법이 적용되려면 먼저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자. 그래서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그 건물의 구조상 주거용 또는 그와 겸용될 정도의 건물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갖춰져 있어야 할 것이다. 근데 만일 그 임대차 계약 당시에는 주거용 건물 부분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면 처음부터 주거용으로 계약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임차인이 그 후 임의로 내 맘대로 동의도 없이 내 맘대로 주거용으로 개조해 썼다면 임대인이 그 개조를 승낙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의 적용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요. 다만 임대인의 동의를 얻었다면 보호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외국인 뭐 1번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 체류지, 변경신고 이런 거 하면은 주민등록한 걸로 본다는 얘기인데 2번, 3번을 좀 읽어보시고 최근에 나온 대판이에요. 최근에 나온 대판인데 어려운 건 아니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외국인 또는 외국 국적 동포가 출입국 관리법이나 재외동포법에 따라서 한 외국인 등록, 자 외국인 등록 비추쳐보시고 외국인 등록, 체류지 변경 신고, 또 국내 거소 신고, 거소 이전 신고, 우리는 잘 모르죠. 근데 이런 거 했다는 거야. 이런 거 했으면 주임법에 대항력 취득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인정된다 이거죠. 그렇게 최근에 나온 대판이에요. 그냥 외국인이 외국인 등록, 체류지 변경 신고 이런 거 하면 주임법상 주민등록한 거와 효력이 같다. 이렇게 인정하자 이거야. 동그라미 3번. 자, 이거는 이 판례가 나오기 전에도 내국인에서도 이미 다 적용이 됐던 건데 그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 것만 인정되느냐? 그건 아니고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 아까 제가 그랬죠. 주민등록 열람을 해보면 그 집에 현재 주민등록한 모든 자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다 확인해 준다고. 그러니까 임차인이 본인이 아니라 가족만 주민등록하고 있더라도 당연히 대항력을 인정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해서 보호해 주거든요. 이 법리는 재외동포법에 의한 재외국민이 임차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하겠습니다요. 이 말입니다. 2번, 3번은 비교적 최근 판례니까 좀 익혀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양가로 3번 법인이 임차인이다. 이거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이 말을 시험에 내는 건 아니에요. 이제 현재 보호받는 법인, 주임법의 보호를 받는 법인이 있는데 이게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이 제도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대한민국의 모든 법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이 법 제도 취지 뭐예요?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 이걸 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그리고 주민등록을 해야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는데 일단 법인은 자연인이 아니고 그리고 법인이 임차인으로 계약을 했다. 임차인이 법인이라는 거 회사. 이럴 경우에 그 법인이 주민등록할 수도 없다. 그러니 법인은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그럼 법인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느냐? 전세권, 임차권 등기하면 되는 거다 이거지. 네. 그런데 이제 보호를 해주는 법인을 만들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만 잘 아시면 돼요. 아래에 쭉 기술된 법인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규정에 따라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래 법인은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는데 이제 대항력을 인정하는 그 법인을 법에서 만들었다는 거죠. 자, 첫 번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기억해 두시고 다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이자들이 이 법인이 주택도시기금으로 저소득층 무주택자를 위해서 주택을 임차한 거예요. 그리고 지자체장이나 그 법인 선정한 입주자가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게 되면 그 법인이 대항력을 취득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가 대항력을 취득한다는 얘기야. 자, 니은이 더 최근에 만들어진 건데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그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하고 그 법인이 이 선정한 직원이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중소기업이 대항력을 취득한다. 그 직원이 대항력을 취득하는 게 아니에요. 임차인이 법인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대항력을 취득하는 거고 중소기업이 대항력을 취득하는 거예요. 다만 이어서 임대차 끝나기 전에 직원이 변경되었다. 이때 새로운 직원이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다음날 새로운 대항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중소기업인 법인이 임차인이잖아요. 근데 직원이 바뀌었다 이거지. 그랬을 때 이 법인은 바뀐 적이 없으니까 대항력이 쭉 유지될까 이게 사람들이 착각할까 봐 아니다. 직원이 바뀌고 새로운 직원이 인도받고 주민등록 마치면 다음날 새로운 대항력이 생기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라 이거죠. 자, 됐고 이렇게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그다음에 중소기업 이거 외에는 보호받는 법인은 없다. 보호받는 법인은 없다. 이 셋만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는 법인이 된다. 주임법에 따라서. 다음에 일시사용임이 명백하면 이 법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법조문들이 시험에 잘 나온다고요. 법조문들이. 미등기 전세 준용 이거 뭐냐면 주택에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 계약을 했을 때 이 법을 준용한다. 이 법은 임대차 보호법이잖아요. 그런데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고 계약서에 전세 계약이라 이거야. 전세 계약인데 등기를 하지 않았다. 그랬을 경우에 전세 계약도 이 법을 보호해 주겠다는 거야. 전세금을 보증금으로 보고. 그리고 강행 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이 있는데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효력이 없다. 편면적 강행 규정 이런 표현을 쓰죠. 자, 이제 보호 대상 받고 대항력 보죠. 대항력은 아까 했던 이거 인도받고 주민등록하면 다음날 대항력을 취득하는데 일단 임대차 계약이 유효이어야 대항력이 인정된다고 해요. 그래서 주된 목적이 사용 수익 목적이 아닌 채권의 횟수가 주된 목적이면 대항력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3번 먼저 볼게요. 3번.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 빌려주고 이 빌려준 돈을 보증금으로 돌려서 채무자 소유 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했다 이거지. 그리고 전입신고도 했고 대항력을 취득한 외관을 갖추었는데 그랬을지라도 임대차의 주된 목적이 주택의 사용 수익이 아닌 채권의 회수가 주된 목적이었다면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인정할 수 없다.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 이게 주된 목적이 아니지 않냐 이거지. 그러면 채권의 회수가 주된 목적이 아니라 사용 수익이 주된 목적이었다면 대항력 인정해야 안 해?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돈 빌려줬는데 마침 나는 전셋집을 구하고 있었다 이거지 마침. 그래서 빌려주면서 이걸 보증금으로 돌려서 네 집에 내가 임대차 계약을 했고 실제 채권의 수도 약간의 목적은 있었겠지만 주된 목적은 사용 수익의 주된 목적이었다면 인정한다는 거야. 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뭐라고 하냐면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기존 채권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그 사정만으로 대항력을 갖지 못한다고 할 수는 없다. 이거 완전히 그 자체만 가지고 무효로 보이진 않겠다는 얘기지. 네. 3번만 잘 이해하면 됩니다. 자, 오른쪽 대항력 발생. 인도받고 주민등록하면 다음날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 읽어보시고 동그라미 2번 발생 시기 다음날 네, 정확하게는 0시 다음날 0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어서 1월 15일 인도받고 주민등록했다. 1월 16일 0시 대항력 취득한다. 그래서 1월 15일 저당권 됐다면 저당권이 선순위다.
아까 이런 거 되게 최이 잘 물어봐요. 이게 되게 실무적인 얘기잖아, 지금. 되게 시험에 잘 물어봐요. 자, 대항력의 내용.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에 승계한 걸로 본다. 좋아요. 읽어보시고. 자, 임대인의 지위 승계. 이건 뭐냐면, 자, 이렇게 대항력을 취득했고, 주택이 매매되면 양수인 임대인 지위에 승계하고, 보증금 반환 채무는 이전되어, 그리고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고, 양수인에게 보증금 반환 채무가 이전되니까, 그는 병한테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원칙이다 이거지. 그런데 4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밑줄 안 쳐도 돼요. 첫 줄 끝에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보증금을 다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이런 법조문도 있죠. 근데 그런 상태에서 임차 목적물인 부동산이 양도되었다. 무슨 말인가요, 지금?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 아직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집이 팔렸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야. 그렇다면 양수인에게,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에서의 임대인으로서 지위가 당연히 승계되겠지. 그렇지. 그리고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게 되니까 이때 보증금 반환 채무도 주택의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된다. 그러므로 양도인, 전주인, 양도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나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한다. 여기까지는 기본으로 다 알고 있는 거잖아. 자, 그런데 그 다음 몇 줄. 임차인이 임대인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로운 집주인 바뀌었는데 마음에 안 들어. 자, 이렇게 임대인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는 임차인이 양도 사실 안 때보다 상당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맨 끝에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집이 팔리면 양수인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니까 나머지 잔여 기간 거주하고 병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해서 나가면 되는 것인데 임차인은 채무자 지위가 변경되는 걸 원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해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그리고 그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양도인에게.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럴 경우에는 양도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요. 자, 인도는 이제 간접 점유 나오는데, 일단 대부분은 임차인 본인이 직접 점유하지만 이 점유는 간접 점유일 수도 있지 않냐. 자, 간접 점유라는 것은 현재 전 차인이 살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임차인이 전차인과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 차인이 이 집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다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전 차인은 임대인과 계약자가 아니라 임차인과의 계약자이기 때문에 전 차인은 제3자에 대한 독자적 대항력을 취득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 전 차인이 들어와 사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대항력을 유지를 시켜줘야 돼. 그리고 주택이 예를 들어 매매에 대한 경매가 됐다면 전 차인은 저 임차인의 대항력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이때 전대차 계약을 해서 전 차인이 산다면 이때 임차인의 점유는 뭐예요? 간접 점유인 것인데, 이 주민등록이라는 건 주민등록법, 여기에 적법해야 되는 것이니까 주민등록법에 의한다면 그 집에 실제로 거주하는 자가 주민등록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 전 차인이 들어와 살고 있는 경우에는 누구의 주민등록이? 전 차인의 주민등록이 들어와야 임차인이 대항력을 적법하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공식이에요. 전 차인 들어와 사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대항력의 요건이 뭐라고? 임차인의 간접 점유와 전 차인의 주민등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전 차인이 주민등록을 하지 않고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그때는 대항력이 있다 없다? 없다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1번 뒷장 넘겨볼게요. 첫 줄에 뭐라고 써있냐면 간접 점유자에 불과한 임차인 자신의 주민등록으로는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이 임차인 전 차인이 살고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주민등록으로는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다는 얘기야. 네. 그리고 당해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간접 점유자가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 한하여 그때서야 비로소 임차인이 적법하게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다음 동그라미 2번. 그렇다면 2번에는 앞에 뭐라고 써있나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죠. 주민등록을 하고 대항력을 갖고 있는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얻어 적법하게 임차권 양도 전대를 했어요. 문제 없어요. 그리고 양수인이나 전차인에게 점유가 승계되었고, 그리고 주민등록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기간 이내에 전입신고 이루어졌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양수인, 전차인이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임차인은 주민등록을 빼고 양수인,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해 이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주민등록은 주민등록법에 적법해야 되는데 전입 후 14일 이내 전입신고했다는 거야. 자, 이렇게 주민등록법에 적법하게 이 양수인, 전차인 주민등록을 해 들어왔다는 이겁니다. 그랬다면 원래 임차인이 갖는 임차권의 대항력은 소멸되지 아니하고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존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뭐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저기 주민등록. 하나씩 우리 보고 있죠. 임대차 계약은 유효해야 할 것이다. 임대차 계약은 유효해야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그 다음에 대항력 발생 시기, 대항력 발생의 효과, 그리고 간접점유, 그다음에 이제 뭐 봐야 돼? 주민등록. 이거 관련 내용 보정하죠. 주민등록. 1번은 임대차 공시 방법. 그 동그라미 1번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저 집에 임차인이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살고 있다라는 걸 제3자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도입한 방법이라고요. 자, 동그라미 2번.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 요건은 대항력을 취득할 때만 구비함에 족한 것이 아니라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뭐 다른 얘기죠. 솔직히 주민등록 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그래서 3번 이어져요.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했는데 가족과 함께 일시적으로 다른 것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다가 재전입했다. 그러면 기존의 대항력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대항력을 소멸하고 재전입할 때 새로운 대항력이 생긴다는 얘기지. 근데 4번.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주고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적으로 옮긴 경우는 대항력이 소멸되지 않는다.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고. 다음에 5번. 주민등록이 임차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 의하여 임의로 이전되었다. 이게 이제 집주인이 대출을 받고 싶은데 1번 임차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임차인을 주민등록을 옮겨버리고 저당권 설정하고 임차인을 밑으로 넣어놨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가 나도 몰라요. 어떻게 가능했나 보죠. 이랬을 경우에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사유가 없다. 전혀 잘못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 이때 임차인의 대항력은 계속 유지된다. 인정하겠다는 거지. 자, 시험에 다 나왔던 것들입니다. 자, 오른쪽 2번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우리 다가구는 뭐예요? 단독주택이지. 다가구는 단독주택. 그러므로 집원만 주민등록하면 대항력을 인정하고 동호수까지 정확히 들어와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두 번째 줄 집원을 정확히 기재해서 전입신고했다면은 호수가 잘못되었어도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심지어 같은 건물 내에서 이사하면서 호수를 변경한 전입신고를 다시 했을지라도 집원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대항력은 유지하게 계속 유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원래의 전입신고가 유효한 공시 방법으로 인정하겠다는 거야. 자, 그런데 2번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이므로 동호수 없이 일부 집원으로만 주민등록했다면 대항력 인정하지 않겠다. 네, 다 아는 얘기죠. 하는 얘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고 3번도 여러 번 출제됐어요. 다가구 단독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임차인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을 상실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자는 다가구 주택에 살 때 전입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나중에 공부상으로 다가구가 다세대로 변경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등기부 보면은 다가구였다가 다세대로 바뀐 날짜가 나와, 날짜가.
근데 임차인이 전입신고일을 비교해보면 그 당시는 다가구 주택이었다는 걸 제3자가 알 수 있지 않냐. 그러니 대항력 인정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공무원의 착오. 이것도 1번과 2번을 잘 비교하셔야 돼요. 1번.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했어요. 정확하게 전입신고서를 제출했는데 공무원이 착오로 지번을 틀리게 기재했다. 이게 안양시에 있었던 사건이죠. 안양시 안양동 545의 5번지라고 전입신고서를 써냈는데 공무원이 술이 들깨가지고 545의 2번지라고 기록을 해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이때 임차인에게 잘못이 있다 없다. 전혀 잘못이 없으니까 대항력 인정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올바르게 전입신고서를 냈는데 공무원이 틀리게 기재했다. 이건 나 잘못이 없다. 대항력 인정된다. 그런데 2번. 임차인이 정확한 지번과 동호수로 주민등록 전입신고서를 작성 제출했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출했어요. 처음에는 올바르게 전입신고서를 제출했어요. 제출했는데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무원이 착오로 수정을 요구했다. 왜 그랬냐면 그 주택에 깔려있는 대지가 분할이 된 거예요. 분할이 돼서 이제 지번이 바뀌었죠. 바뀌었는데 그 동사무소 직원이 그걸 몰랐다면 어떻게 몰랐나 몰라요? 그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몰랐대요. 그래서 이제 동사무소 직원이 그 전입신고서 지번을 보니까 왜 지번을 이렇게 써내셨냐고 확인하고 다시 써내시라고 이렇게 착오로 수정을 요구한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올바르게 전입신고서를 제출한 것은 동사무소에 뭐만 됐고 도달만 되었고 그걸 공무원이 수리는 해주지 않았다는 거야. 그리고 공무원이 착오로 뭘 요구했다? 수정을 요구했다. 수정을 요구해서 결국엔 어떻게 된다 보자고요. 잘못된 지번으로 수정하고 동호수 기재를 삭제한 주민등록 전입신고서를 다시 작성 제출하여 그대로 주민등록이 되었다 이거죠. 당황했나 봐. 동호수 기재를 왜 지워? 지번을 수정한 건 이해하는데 동호수는 왜 지운 거예요? 자, 어쨌건 수정을 요구해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잘못된 전입신고서를 뭐 했어? 제출했지. 제출했고 그대로 뭐가 됐어요? 수리가 된 거죠. 그러니 이때는 수리한 때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대항력이 있다 없다? 없다. 어쨌거나 처음엔 올바르게 제출한 건 도달만 됐고 수리를 안 했으니까 효력이 없는 거고 수정을 요구했을지라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잘못된 것을 뭐하여? 제출하여 뭐가 됐으니? 수리가 됐다면 이건 인정할 수 없다는 거지. 근데 아까 1번은 올바르게 냈잖아. 올바르게 냈는데 잘못 수리한 거고 이거는 제대로 수리가 된 걸로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건 잘못된 걸 제출했다는 거죠. 결론이 다르다는 거 조심해야 돼 이거. 네. 그래서 밑에 주의.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하기만 하면 신고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수리했을 경우에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주민등록 신고 효력 발생 시기는 도달 시, 그러면 X, 수리 시라고 정확하게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또 밑에 직권 말소는 동그라미 1번만 좀 잘하시면 충분해요. 임차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시공계에 의해 직권 조치로 주민등록이 말소됐을 때 원칙적으로 그 대항력은 상실된다. 네. 뭐 그 집에 안 사는 걸 드러난 거지 뭐. 그래서 시공계에 의해서 직권 말소됐다면 원칙적 대항력은 상실된다. 이거 그대로 나와 그대로. 이거 풀면 돼요. 근데 이 양반이 장기 해외여행을 다녀왔네. 부럽네. 다녀왔는데 내 거 주민등록이 말소가 된 거야. 그래서 이제 동사무소 가서 대판 싸웠지. 왜 그랬냐고. 그래서 2번 공무원이 뭐라고 하냐면 흥분하지 마시고요. 주민등록법엔 이유 절차가 있습니다요.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2번 직권 말소 후 주민등록법 서정의 이유 절차에 따라 말소인 주민등록이 회복되거나 재등록이 이루어졌다는 거야. 이럴 경우에는 그 다음 줄 소급하여 대항력은 유지된다. 여기까지만 알면 돼 일단은. 뒤로 가셔요. 자, 대항력의 내용이라고 써 있는데요. 대항력 내용 1번 저당권과의 관계 여기까지 보도록 하죠. 이번 시간에는 1순위 저당권, 2순위 임차인,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 알잖아요 우리. 경매되면 1순위 저당권, 2순위 임차인이니까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근데 2번
1순위 임차인, 2순위 저당권. 이 경우는 경매가 된 경우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경락인을 요즘엔 경매에서 매수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2번, 3번. 1번 이 저당권, 2번 임차인, 3번 저당권. 이 경우에도 역시 대항할 수 없다. 경락인에 대항할 수 없다. 다 소멸한다 이거지.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밑에 적법한 임대 권한부터 다음 시간에 시작할 텐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이거는.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